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또 이어서 오늘도 생각에 관한 생각, 총 이제 네 번째에 향하게 있는데, 선택에 관해서 오늘 또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책도 두껍고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결정들을 어떻게 좀 더 세련돼 가느냐를 초점을 두면서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말씀드렸던 선택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이 선택이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이 저항했던 어떤 주제, 그리고 이 사람이 같이 우리가 그 고전 경제학이 말하는 이콘, 즉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며 일관성을 지닌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의 데니얼 카너먼이 말하는 어떤 잘못, 그건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인간의 행동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선택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합리적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틀이 좀 달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대답이 일관성 있게 나와야 하는데, 틀이 조금만 달라지거나 혹은 색깔을 다르게 입히면 문제에 상반된 답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위험 회피와 위험 추구, 그러니까 또 인간이 아까 말한 AI처럼 감정을 배제한 어떤 떨어질 확률이 50% 올라갈 확률이 50%일 때에 어떤 그 두 가지를 선택하려는 감정, 어떤 선택의 선호도가 사실은 다르다. 즉, 그래서 우리는 여기 책에서 같이 공유하겠지만, 위험 회피, 손실 회피에 우리는 더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결과라도 그것을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달라진다. 라는 점을 이제 명시하고 있고,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베르누이의 오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베르누이의 오류라는 것 자체는, 베르누이가 이제 부의 양에 따라서 심리의 반응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알아낸 거죠. 이제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증가되는 어떤 내기가 있다고 치면, 그리고 일이 있다고 치면, 이게 느끼는 감정은 기계는 똑같지만 인간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0에서 100이 오른 거랑 100에서 200이 오른 거랑 300에서 200에 300이 오른 것들의 어떤 인간이 느끼는 기대하는 기대값이라고 하는데, 그 감정이 표로도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효용 단위, 즉 이게 심리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각각 증가하는 폭마다도 폭은 일정하더라도 느끼는 심리는 다르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나 이게 사실상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긴 맞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전제가 뭐가 잘못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한테 100만 원을 줬어.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이라는 거에 10억을 가진 사람한테 준 것과 현재 빚지고 있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줬을 때의 감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베르누이는 그거가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오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르누이조차도 사실은 이 100만 원씩 늘어나는 것 자체가 심리가 다르다라는 거는, 그거는 100만 원 주는 그 행위에 대한 어떤 심리를 말하는 거지, 사실은 인간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증가량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여기 책엔 준거값이라고 나오는데, 그 준거값이 어떻냐에 따라서도 인간의 선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게 베르누이의 오류인 거고, 그거를 이제 좀 더 뭐랄까 럭셔리하게 만든 게 이 사람이 말하는 이제 전망 이론, 이걸로 이제 노벨상까지 이제 거머쥐는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무조건 900만 원을 받을 확률과 1000만 원을 받을 확률, 1000만 원을 받을 90%의 확률, 사실은 이게 기계나 어떤 베르누이가 봤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90
900이라는 어떤 900만 원이라는 이익을 얻으니까 베르누의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확실한 900을 하거나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혹은 마이너스 900만 원이랑 마이너스 1000만 원인데 90% 확률이면 어떤 걸 고르냐고 하냐면 마이너스 1000만 원을 골라요. 근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도 나 같으면 마이너스 900.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나 혹은 뭐 좀 더 자기 심리를 꿰뚫는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말하는 책대로 선택을 안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도 이 사람은 진짜 대중이거나 혹은 일반인들이 선택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걸 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익과 손실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익의 폭과 손실의 폭의 절대값은 사실은 기계나 인간은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기계는 똑같이 느낄 수 있지만 인간은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래서 적분값이죠. 어떤 그 손실과 이익을 y 값으로 두고 x 값을 이제 그 가능성을 뒀을 때 이게 상당히 손실이 좀 그 적분값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저는 그래요. 수학을 어렸을 때 공부를 저도 했는데 이게 미적분을 공부를 하거나 혹은 1, 2, 3, 4, 5, 6, 7, 8을 미지수 x로 놓는 이런 것을 저는 수학적 능력이 떨어지지만 그런 걸 많이 연습해 보면 굉장히 이게 세련되는 표현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고차원적인 것을 연습을 안 하면 이게 말이 길어져요. 말이 전문 용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말이 길어지고 타인들의 전문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표하거든요. 내가 공부를 안 하면. 그래서 옛날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 수학을 쪽을 설명을 할 때 K라는 단어를 쓰니까 바로 그때부터 그 듣는 사람들의 사고가 다치더라고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니까 저도 수학을 잘하는 유전자를 타고나오지도 않았고 노력을 안 했는데 이런 전문적인 언어에 대한 어떤 폭은 늘리려고 연습을 해요. 그때 그 표정이 기억나요. 제가 딱 K라고 딱 설명을 할 때의 그 어떤 것이 이해가 안 간대. 그래서 수학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구체적인 걸 좋아해. 예를 들어 100원이면 100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예시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개인들은 구체적인 예시를 선호하는데 그래야 이해가 확확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 책이 전체를 보라는 거기 때문에 미지수를 놓는 연습이라든지 혹은 어떤 가능성을 둘 수 있는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 게 그 사람의 그 인지적인 어떤 그 공간이 넓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노력하지 않는 그 표정들을 좀 그게 인간의 한계에서 또 드러나지 않을까. 어렸을 때 공부했던 수학을 포기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전문 용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어떤 그 모습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하여튼 이건 논의고 그래서 하지만 전망 이론의 사각지대는 뭐냐면 결국 이게 어떤 거를 선택할지는 실제로 알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감정에서 뭐 위험 회피라든지 위험 선호를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게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보다 손실의 2배 정도 무게를 두는데 그게 수학적으로는 정확히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게 한계성이다. 당연하겠죠. 그거는 인간의 감정을 수치화한다라는 거는 내가 뭐 누굴 사랑해. 그게 얼마냐라고 말을 하는 거와 비슷한데 그게 어렵죠. 그럼 이제 손실 회피가 왜 나오냐라는 건 소유 효과인데 내가 이걸 소유를 했어. 근데 이 소유라는 것을 내려놓는 마음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걸 이제 이 책에서도 많은 예시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편함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 지금 생존하게 만드는 DNA이기도 하지만 그거가 이제 집착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극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주식을 사야 할 때도 사지 말아야 할 것만 안 사면 사실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저도 지금 요즘 느끼는 게 사야 하는 것만 사야 하냐라는 질문에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보는 것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의 어떤 그 뭐랄까 현실에 안주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소유효과가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투자에게 말하는. 그래서 과거를 지향해.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것을 뺏기지 않으려는 심리인 거죠. 그래서 순간의 감정이 이제 드는 건데,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이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문 거래인처럼 생각하기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재밌게도 갖고는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옷 매장을 해. 그러니까 옷 매장에서 내가 옷은 내가 갖고는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쵸? 옷 매장 주인이 옷을 갖고 있는 소유주인데, 이게 어떤 돈을 만나면 바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소유효과라고 따지면 옷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옷을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이제 전문가라고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전문가라고 해서 보면 이걸 안 팔려고 하는 그러니까 소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상품에 대한 가치를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유 효과를 회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구두쇠는 1달러를 써도 무조건 손실로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두쇠 입장에서는 1달러를 쓰는 나의 어떤 소비적인 행위는 이건 무조건 나한테 손실이라고 하니까 안 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그 소비의 퀄리티를 정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그 거래를 할 때 내 거를 객관적으로 팔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이게 진짜 그 올바른 거래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질문에서 나의 어떤 소유 효과를 탈피할 수 있는 거죠. 이 책에서는 거래의 베테랑은 질문을 정확히 던지는 법을 선택해서 그 선택을 통해서 내 소유 효과를 없앰으로써 더 다른 큰 이익.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막 떨어진 거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르는 것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더 큰 가치로 만들기 위한 어떤 끊임없이 행동을 하려면 내 거다라는 이 인식에서 벗어나서 유통의 사고를 해야 된다는 점을 이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소유효과를 떠난 이제 나쁜 사건, 결국 우리는 이거를 팔았을 때 혹은 이게 나쁜 것이 될까?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손실이 아닌데 이걸 줌으로써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 끊임없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는 군중팀에서 화난 표정은 튀지만 화난 군중팀에서 행복한 표정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극히 자극적인 것이 나에게 위협적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그러니까 앞에 호랑이를 보는 것과 탐스러운 사과가 같이 매달려 있는 나무를 보는 건 인간이 느끼는 감정의 어떤 충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손실을 회피하는 것은 이제 호랑이를 보는 듯한, 그러니까 피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손실을 회피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그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어떤 여기서 골프가 나오는데, 이번 홀에서 파라는 건 뭐냐면, 어떤 홀에서 10번 안에 그 공을 집어넣는 것이 평균인 거예요. 거기에서 놓으면은, 그 안에 넣으면은, 이제 그 홀에서 차감이 되거나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골프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표가, 예를 들자면 내가 90점을 맞아야 돼. 이런 목표로서 내가 노력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그 90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에서 참 재밌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1등을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1등을 가는 것보다. 근데 손실 회피로 따지면 내가 1등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그 어떤 노력의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맞아요. 1등까지 가는 에너지가 예를 들면 1000이라고 해. 근데 1등을 유지하는 게 2000이야. 그죠? 그럼 1등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져요, 우리는. 그런데
내가 1등을 도달하면 그걸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내뿜을 수 있는 게 4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1등을 유지하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 공부를 하면 상위권에 가면 갈수록 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와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실 회피를 이용하자면 내가 1등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1등을 도달하는 것까지가 보다도 1등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는 에너지의 양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사실은 에너지를 내뿜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자면 1등을 유지하는 게 더 쉽다는 거죠, 인간은. 이해되시죠? 1등을 가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의 어떤 것이 이 책에서 얘기해 주는 거다. 그래서 현상 유지를 하려는 나의 힘은 정말, 그러니까 손실 회피는 많은 측면에서 있어요. 사회적에서 주식 투자 뭐 이 학업을 떠나서 기관이든 개인의 삶이든 현재의 삶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막강한 보수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를 하지 않으려는 힘, 이거 자체가 손실 회피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이 이 손실 회피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손실 회피라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그 손실 회피라는 어떤 인간의 근원적인 에너지로 보는 거죠. 저는 이거를 에너지로, 이 손실 회피를 피해야 된다가 아니라 손실 회피를 이용해서 삶을 퀄리티 있게 만드는 게 이 책의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 나타난 손실 회피는 입장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당한 행위를 목격을 하면 그 일이 자신과 관련이 없어도 그 행위를 처벌하는데, 그러니까 손실에 대한 처벌은 오케이 다 동의를 하는데, 좋은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선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비등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죄를 진의 강도가 1000이야. 그리고 내가 상을 받을 강도가 1000이야. 그럼 인간이 봤을 때 손실을 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비대칭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것에 대한 강도와 못하는 것에 대한 강도가 느끼는 것이 절대값은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AI 재판관이 나오면 사실 잘하는 것에 대한 상점과 못하는 것에 대한 벌점이 똑같이 줄 텐데, 인간은 사실 못하는 것에 대한 것에 더 처벌을 가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가혹한 형벌을 줄 수 있다라는 것도 여기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 신체도 그런 거죠. 하루에 10개 이상 못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밥은 막 하루에도 뭐 일주일씩 굶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먹는 양은 내가 한계성이 도달하지만 안 먹게는 꾸준히 할 수 있잖아. 죽을 때까지는 안 먹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도 들면서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닥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높아지는 것은 이제 기울기에 따라서 어떤 한계에 수렴을 할 수는 있겠지만, 떨어지는 것은 정말 이카루스의 추락하는 그 날개, 떨어지는 것에는 이제 끝이 없다라는 것처럼 그런 것을 이 책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입장에 대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경제 공정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과제는 이상적인 행동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용납할 만한 행동과 비난과 벌을 자초하는 행동을 구분하는 경계를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도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떤 좋은 것을 한다기보다도 안 좋은 것을 막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훈련이 하지 않으면. 그래서 네 갈래의 유형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크게 이제 네 갈래의 유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간이 1만 달러,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딸 확률이 95%면 95%면 이거는 사실 위험을 지지 않고 1000만 원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만약에 95%의 확률로
$10,000를 잃을 것 같아. 그럼 이럴 때는 과감하게 위험을 추구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예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르누이로 아까 말한 것처럼 95% 확률의 $10,000냐, 아니면 100% 확률의 $9,000냐 하면 $9,000 선택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복권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내가 $10,000,000를 그러니까 $10,000,000을 딸 확률이 5%인데 이럴 때는 한다라는 거죠. 인간이. 만약에 5,000원 받을래? 5,000원을 받을래? 혹은 뭐 5천만 원 받을래?를 할 때 인간은 5,000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5천만 원은 이제 거의 0.000%고 5,000원은 그냥 한다 하면 인간은 생각보다 5천만 원에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9천만 원을 잃을 확률이 예를 들어 5%면 이럴 때는 이걸 0%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보험을 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책에서 말을 한다는 건데, 결국 우리는 이 손실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익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 $1도 잃지 않으려는 거, 그리고 혹은 다 잃는다고 한다면 어차피 큰 걸 따려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어쩜 한계성이죠. 이 한계성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의 이면에서 도박하기라는 것이 이 책에서 나오는데, 결국에는 지나치게 낮은 확률을 피하는 것은 나중에 큰 손해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을 잃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피고 자체가 만약에 500만 원의 손실을 보는 그 법정에서 내가 500만 원만 보면 100% 손실이지만 그것조차 안 손해 보려고 계속 트라이를 하는, 100만 원 손해 보려고 트라이를 하는 행동은 그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이제 작은 확률, 이제 뭐 버스 자살 테러 사건이라든지 이런 작은 확률에 우리가 큰 가중치를 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에게는 가장 큰, 그게 왜냐면 이제 회상 용이성이라고, 내가 머릿속에서 잘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확증 평양이거든요.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내가 본 것만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판단은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머리에서 얼마나 그려지기 쉽지. 그러니까 확률을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얼마나 빨리 그려지면 그려질수록 우리는 그거를 더 중요한다는 거. 그러니까 확률은 시나리오의 용이성보다도 그 어떤 수많은 변수에서 나오는 결과값을 가는 비중으로 판단하는 건데, 인간은 그렇지 않고 머릿속에서 이미징 돼 있는 것에 더 비중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더 생생한 결과를 낼수록 더 확률을 높게 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지배하는 이미지, 어떤 결과를 생생하게 표현하면 불확실한 전망을 평가할 때 확률의 역할은 줄어든다. 그런 거고, 그래서 생생한 확률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 자체가 그 편집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예시 중에 하나가 10개의 구슬 하나에 빨간 게 있는 게 있고 100개의 구슬 중에 8개가 빨간 구슬이 있으면 어떤 걸 선택하려면, 대부분의 대중들은 8개가 더 많으니까 그 양에 꽂혀서 8개를 선택하는 게 맞는데, 사실 저는 책을 읽을 때 1개라고 선택했거든요. 왜냐면 확률이 더 많잖아요. 10%고 얘는 8%인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양에 두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인상에 대한 기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자연재해가 하도 많이 일어나면 그것을 비중을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한 번 지진이 일어난 걸로 수많은 비중을 준다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났다는 걸로.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일어나면은 그 지진이 중요한데도 그거에 무관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확률로 우리가 오히려 무게감을 두고 많은 확률은 더 무게감을 안 두는. 그러니까 재난이 주기적이면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험 관리 정책이 나오는데 손실 회피와 위험 추구 사이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 이 책에서도 이제 말하는 게 넓게 보고 좁게 보는 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뮤얼슨의 문제가 있는데 동전을 던져서 $100를 잃을 수 있고 $200를 딸 수 있는데 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이 사람 대답이 뭐냐면 한 번 하면 안 할 건데 100번 하면 한다는 거거든요. 즉 이게 넓게 보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할 만하지 않은 도박이라고 우리가 보지만 대수의 법칙이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한테 더 유리한 거잖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짤 때도 사실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 우린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확률을 끊임없이 내가 더 끌어낼 수 있는 원칙을 그러니까 많은 기업을 담을수록 그게 더 넓은 틀짜기가 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 리스크 매니저먼트를 훌륭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관리 정책은 이제 과장된 낙관이나 손실 회피로 지나친 신중함을 이제 회피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짤 때 저는 비중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어떤 기업에 어떤 비중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게 내가 지나친 낙관을 하는 거냐 혹은 지나친 손실 회피를 하는 거냐, 이것에 대한 어떤 나의 끊임없는 그 트레이닝, 그게 곧 이 리스크 매니저먼트의 정점이거든요.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도전과 중간 도전자의 회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는 여러 중간 도전자들이 어떤 도전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100번의 도전에서 한 놈이 1000배의 이익을 갖다 주면 할만해. 근데 각각의 도전자들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안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자본주의의 어떤 역설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은 실패할 수 있으나 한 번의 성공이 그 나머지 100개를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그 역량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내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건 즉 넓은 틀짜기,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거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전체를 보는 힘이죠.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심리적 계좌라는 게 생기는데, 넓게 보면 그 넓게 본 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있잖아. 이 돈이, 기계는 10,000원이면 똑같이 10,000원을 인식을 하는데 이게 상황마다 이 10,000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말인데 이 책은 그거에 예시를 쓰는 거예요. 돈마다 성격이 있다.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프로골프 선수가 버디를 집을 때보다 보기를 피할 때 퍼팅이 더 좋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결국 이제 손실 회피라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어떤 거를 손해를 보더라도 각각의 금액은 똑같을지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감정의 폭은 싹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필요할 때 오른 주식을 더 팔죠. 떨어진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이게 어렵죠.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산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그러니까 자산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산의 나의 상황까지 겹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서는 그 생활비로 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생활비로 투자하면 그 기업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있는 프로그램, 즉 계속 떨어져 있는 주식에 오히려 더 투자한다.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행동한 결과 나쁜 것을 후회하는데 결과가 같더라도 대개는 실패보다 성공이 더 평범한 결과다. 그러니까 성공을 기준으로 우리가 달려가니까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하는 거고, 사실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그 일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손실은 이익보다 약 2배 크게 느껴진다. 결국엔 책임질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삶에서는. 손실이 결국 인간이 심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라면 내가 타인과 어떤 관계를 가질 때도 그 손실을 내가 어떻게 짊어가느냐, 그러니까 손실에 대한 어떤 나의 그 행동 양식이 책임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 손실을
내가 잘 컨트롤,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느냐, 그게 인간의 품격을 정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손실도 역전, 즉 비교를 했을 때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자면 뭐 여기서 나오는 것은 돌고래를 도와주자, 그리고 노동자의 그 어떤 불합리한 현실을 도와주자를 했을 때 따로 놓고 보면은 돌고래를 도와주자는 게 돈이 더 많이 모이는데, 이걸 같이 놓고 보면 노동자가 당연히 사람이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비교 우위를 둘 때의 그 감각이, 그러니까 개별과 비교,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끊임없이 이 자산에 대한 어떤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이 비교가 한 자산만 볼 때랑 이 자산을 볼 때는 달라요. 왜? 인간의 가진 돈은 유한하니까. 그 유한한 돈을 어떻게 내가 비중 있게 다뤄가느냐가 이제 투자의 관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좁은 틀짜기는 뭐야? 단일 평가를 하는 거고, 넓은 틀짜기, 즉 공동 평가를 하는 건데, 그게 인간은 사실 다르다. 떼어놓고 보면 값진 거랑 떼어놓고 봤을 때의 인간의 어떤 판단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마이너스 1은, 그러니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수학은 같은데, 인간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1인데 수학적으로는 이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짜느냐 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20%의 확률로 네가 수술해서 할 수 있다. 이 수술을 할 거냐, 혹은 80%의 확률로 이 수술은 실패할 수 있다 할 거냐. 이게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다르다. 인간이 느끼는 여기 선택의 폭이, 즉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너만의 틀이 없이 타인의 틀이 줬을 때 너는 타인의 말하는 의도에 맞게 너는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A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마음에 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A보다 B가 마음에 안 드는 걸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A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래요. 내가 B를 피하고 A를 선택하게 한 거다. 자기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선택을 주는 사람이 선택하게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게 어려운 건데, 그래서 어떻게 내가 어떤 그 주어진 상황에, 그리고 상대가 주는 상황의 틀을 내 스스로 판단해서 명확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트레이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은 뭐 선택 연속이라고 하는데, 이 선택이 진짜 내 상황의 전체적인 것을 고려하고 한 선택인지, 그리고 그게 내 삶에서 세련된 선택인지는 내가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고, 타인이 봤을 때도 그 선택이 질문이 나오게끔,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해? 라는 그 보편성을 가질 수 있고, 그게 더 세련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책의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생각에 관한 생각의 마지막 편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는 이 많은 선택들이 과연 로봇이 봤을 때는 어떻게 선택을 할 거고, 나는 인간이 봤을 때는 어떻게 선택을 할 건데, 그 두 가지 선택이 다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인간의 세련됨을 더하는 선택이 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같이 공유해 봤고요. 다음 시간 마지막으로 이 책을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